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상표가 등록 출원이 돼서 등록이 돼서 등록 상표권이 발생하면 그 등록 상표권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 등록 상표권의 특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발생부터 소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효력과 또 상표권자로서 의무, 상표권에 따르는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상표권이 이렇게 등록 상표권을 침해했을 때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 또 상대방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당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어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표권자의 보호에 관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세 가지 논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떠한 것이 상표권의 침해 행위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침해 행위가 있을 때 이제 어떠한 구제책이 주어지느냐, 그 영미법에서는 레머디라고 합니다. 레머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민사적 구제, 또 형사적 제재, 또 행정적 구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상표법에서는 이 가운데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제재에 대해서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행정적 구제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함께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원고 측에서 이렇게 구제를 해달라 하는 쪽이 권리자 측에서 이제 침해자 또는 침해 피의자죠. 침해를 했다 의심받는 자, 이런 자에게는 어떠한 방어책이 있는지, 디펜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침해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의 침해 행위는 상표법이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동일 범위 침해 행위, 또 유사 범위 침해 행위, 그다음에 예위적 침해 행위, 이것은 간접 침해 행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 범위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설정 등록에서 상표권이 발생하면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 해석하면은 타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침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범위의 침해 행위는 우리가 상표법 제89조 본문의 반대 해석에 의해서 이제 인정이 된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일 범위 침해 행위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재포장 행위입니다. 화장품 사건에서 있었던 것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쉬세이도 사건입니다. 그 상품을 이제 그 수입을 했어요. 상표권자에서 등록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쉬세이도가 일본에도 등록을 해놓고 우리나라에도 등록을 해놓고 같은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화장품을 이제 국내에 들어왔어요. 벌크로 들어와가지고 수입업자가 그걸 임의로 이제 그것을 소량으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용기에다가 그걸 나눠 담어, 지가 만든 용기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등상표가 쉬세이드라고 표시해가지고 팔어. 자, 이런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를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그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쉬세이도의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진짜 화장품이, 가짜 상품이 아니고 진짜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지 멋대로 이렇게 벌크로 들어가지고 지가 용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쉬세이도라는 라벨을 만들어서 거기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것은 쉬세이도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수입업자가, 수입 유통업자가 지가 마음대로 한 거지. 이런 것은 이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관련해서 동일 범위 내의 침해 행위로 이렇게 봅니다. 재포장 행위의 경우에는 허락을 얻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허락을 얻어야 돼요. 수출업체한테, 상표권자인 슈이세이도한테. 그 다음에 이제 가공수선 행위예요. 원래 진짜 상품을 사가지고 샀는데 양수인이 원래 상품과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로 가공이나 수선을 해.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그렇게 되면은 뭐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 가공이나 수선을 할 수는 있는데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까지도 가공 수선했다. 이러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원래 붙어있던 상표 그걸 딱 붙였다 해도 그거는 침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새로운 상품에 이렇게 상표를 붙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의 가공수선 행위 한 제품 거기에다가 이제 상표를 붙이는 경우 이런 것은 이제 그 동일 상표 그 상표는 안 건드리고 상품만 이렇게 가공수선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이제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침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건에서는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냐 아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팩터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의 가공 수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거는 외워놓으셔야 돼. 2차 답안 기술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 형태 하고 이제 상표법의 규정의 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하고 이용 형태 이게 키워드입니다. 요것을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밖에 이제 동일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광고로서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등록 상표를 말소하는 행위. 상표권자가 동의도 안 했는데 지가 막 없애버려 상표를.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떠한 그 등록상표가 붙여진 용기나 포장 이런 등의 등록상표를 말소하지는 않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 침해자가 자기가 만든 동일한 상품을 집어넣어. 화장품을 예를 들면 지가 제조해가지고 거기다 넣어. 실수도 용기는 그대로 쓰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침해로 봐야겠죠. 그래서 판례는 없지만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그 학설입니다. 그렇게 학설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범위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상표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명문으로. 제108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1호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22조에는 이제 특칙을 둬가지고 그 222조에 보면은 이제 1항은 이러이러한 것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은 이러이러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 어느 경우에나 좁은 의미 색채상표, 색채 또는 색채 조합만 된 상표의 경우에는 이 특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공통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1항은 등록상표에는 이렇게 돼 있어. 등록상표에는 이런 것을 색채만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은 동일한 것 포함되는 걸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등록상표가 아니고 뭐야? 2항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이런 거는 포함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등록상표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에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로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뭐 등록상표로 동일한 걸로 보는 거죠. 유사한 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것을 보면은 실제 거래사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 운동은 동일 범위 사용 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유사 범위
사용에 의해서도 야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는 오히려 더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표법은 이런 유사범위 사용 행위도 이제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범위라는 건 뭐냐? 동일범위는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에 쓰는 거죠. 유사범위는 뭐야? 동일 상표를 유사 상품에 쓰는 거, 또는 유사 상표를 동일 상품에 쓰는 거, 또는 유사 상표를 유사 상품에 쓰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 이제 침해로 보는데, 이때에 뭐 동일의 경우도, 동일 범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유사 범위도 마찬가지고, 이 등록상표권자와 부정경쟁을 할 목적을 가지고 내가 등록상표 의식을 하면서 그자와 내가 경쟁을 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해야겠다, 이런 어떤 의도, 목적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그런 목적이나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로 봐야 되느냐, 그런 주관적 요건을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나 의도 없더라도 이것은 침해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2021년 올해 3월 달에 이제 나온 그러한 전원합의체 판례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이제 타인의 갑에 선출한 등록상표가 있어. A상표를 A상품에. 근데 을이 A-를 이렇게 출원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등록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이것을 사용했어? 그러면은 이 상표가, 을의 상표가 원래 무효가 돼야겠죠? 상표법 34조 1항 7호에서 위반이다 해가지고 무효가 되는데, 무효가 되기 전이라도 이렇게 갑의 동의 없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침해로 본다 하는 것이 판례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뭐라 했어요? 무효되기 전에까지 행위에 대해서는 침해로 보지 않고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서는 침해가 되는 걸 이렇게 봤어요. 지금은 뭐예요? 무효 확정되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앞으로는 침해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지만, 뭐 되게 심사 과정에서 되게 다 걸러지지만, 혹시나 잘못 등록됐을 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게 바람직해, 실무적으로. 특허 실용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조사하잖아. FTO라 그러잖아. FTO. Freedom to Operate. 이거 실시하는데 자유가 있느냐, 아니면 장애가 있겠느냐. FTO 서치를 하잖아요. Freedom to Operate 조사를 하잖아요. 그 특실 디자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상표에도 그런 것이 필요한 거라고. 이거 등록됐지만 사용하는데 문제 없을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동의를 얻든지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이제 침해가 된다. 이 점을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 우리 변리사 시험 이렇게 쭉 출제한 동향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최근에 나온 판례, 최근에 개정된 법률, 그는 거의 그 해나 그 다음에 한 1, 2년 사이, 1년 내지 한 3년 사이에 거의 다 출제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가 이제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팩토리 케이스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게 폴로 사건이라든가 등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게 상표 자체의 외관 칭호 관념이 이렇게 서로 유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 추상적, 정형적으로는 유사해 보여, 그것이.
그렇지만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봤을 때 구체적 개별적으로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혼동의 염려, 상표법상 유사라는 거는 뭐야?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영어로는 뭐야? likelihood of confusion이잖아. 미국 상표법이나 이런 데 보면 핵심이 뭐예요?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키라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으로서 트레이드마크 시밀러리티, 상표가 유사하냐, 상품이 유사하냐, 이런 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동의 가능성이 없으면은 뭐야? 유사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야. 우리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혼동의 가능성이 없으면은 결국은 뭐라고 하는데? 비유사하다고 보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판시 내용이. 비유사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 롤렌스하고 롤렉스 케이스를 봐요. 그러면 언뜻 보는 칭호 유사라고도 할 수 있어. 또 외관 유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뭐야? 여러 가지 이런 각 상품의 거래사의 실정이 달라.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즉 상품의 종류나 성격이나 형성이나 구조나 크기 등 상품의 속성이라든가 상품의 거래자층의 종류, 상품의 거래자 업계의 상관습, 뭐 유통 경로 이런 걸 따지는 거야. 그때 여러분 롤렉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시계 사야 되는데 어디 일반 시계방에 가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롤렉스를 보고 그게 롤렉스라고 혼동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 거의 없겠죠. 평균적인 에버리지 컨슈머로 봤을 때. 뭐 극히 예전 사람은 혼동이 돼 있을 수 있죠. 그런 건 에버리지 컨슈머 아니잖아. 평균 시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폴라 케이스, 폴로 케이스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롤렉스와 롤렌스, 폴라와 폴로 이런 걸 봤을 때는 형식 정형적 일반적 추상적 정형적으로는 유사한지 볼지라도 외관 칭호 관념 이런 것 등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그러나 여러 가지 거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체적 개별적으로는 혼동의 염려가 없다. 그러면은 비유사다. 그래서 이건 상표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시점은 금지 청구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는 침해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뭐 다른 경우에도 항상 금지 청구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고 손해배상은 되게 침해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비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 상표권 침해일까요? 저명상표니까 저명상표는 뭐야, 이종상품이 이종영업에까지도 뭐야 등록 안 해주니까 그것도 침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랬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자칫하면. 그러나 뭐야, 상표권 침해는 뭐야, 유사범인의 경우에만 침해를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사 상품에 쓰면은 뭐 유사 범위가 아니잖아. 벗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행위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부정경쟁 방지법, 부경법에 의해서 일정한 경우에 이제 출처 혼동을 가져온다든가, 뭐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라든가 명성을 뭐 훼손한다든가 이런 등의, 또 타인 성과를 도용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든가 등의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걸로 해가지고 부경법에 의해서는 이제 그것이 사용금지 청구 대상도 되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되고 또 벌칙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행위로는 규제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상표법에는 유사 범위에만 한정돼 있잖아.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저명상표, 유사상표를 그와 유사한 상품이나 동일 상품이 아니고 비유사한 상품에 썼다 이러면 안 돼. 그 타인의 저명상표가 또 뭐야, 등록상표여야 돼. 미등록이면서 저명상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표법에서는 사용금지 이런 거는 침해로서는 인정이 안 돼. 등록금지적인 효력만 가질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 행위야. 간접침해 행위인데, 요것은 이제 조문을 유감스럽지만 외우셔야 돼. 외우지 않으면은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워.
귀찮더라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문을 하나하나 이제 보는데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나오니까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첫째가 침해, 상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 행위예요. 제목 이제 이 핵심만 따지면 뭐라고 되냐면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교부 나눠주는 거죠. 또 판매. 저 동대문에 가봐요. 라벨만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샤넬이고 무슨 뭐 리복이고 이렇게 막 만들어 팔어. 라벨만 라벨 장사예요. 또 이거 위조, 또 모조, 소지하는 행위 이런 거는 침해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해요. 뭐냐? 그것을 그 지상품과 동일 또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요. 실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샤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백에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백에 이렇게 샤넬 마크가 있잖아요. 요것만 금형을 떠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팔어. 그러면 또 그 가방 판매하려고 하는 업자는 거기서 사. 그래갖고 자기가 만든 가방에 그걸 달어. 그래갖고 유통시켜. 그러면은 그 가방업자 그 사람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뭐야? 요거 금형 떠가지고 요거 샤넬 마크 요거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단속이 되는 거야. 그 단계에서만 발견됐다 그래도 그거 단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목적을 이제 입증을 해야겠죠. 이것이 뭐 가방에 쓰려고 하는 건지 뭐 어디 딴 데다 쓰려고 하는 거, 핸드폰에 무슨 뭐 장식용으로 쓰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그거를 이제 잘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대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침해 용구 제작 교부 판매 소지 행위예요. 봅시다. 이때는 정당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이라고 그랬죠. 아까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라벨 장사하는 거, 그거 처벌하는 그 침해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등록상표 그 자체야. 이때는 등록상표를 이제 만드는 그런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소지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없어. 이건 두 문자로 외우셔야 돼. 제교, 판소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뭘 연상할 수 있는 용어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 근데 이것도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해. 어떤 거냐면 그것을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런 용구를 이제 제작하는 금형을 말하는 거야. 아까 샤넬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그런 금형을 이거 금속 걸 찍어내려면 금형이 필요해. 몰드가 그런 금형 그런 용구를 이제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침해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침해 상품 소지 행위야. 타인의 등록상표 또 있는 이와 유사한 상표 없이는 시장.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죠. 이때는 또 다시 용구만 등록상표야. 라벨 장사는 동일 또는 유사야. 소지하는 것도 제품 자체 소지하는 것도 동일 또는 유사야. 이런 것을 표시한 상표가 표시된 그런 지정 상품과 또 상품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야.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표시된 거 이것을 이제 소지하는 행위 이런 것도 이제 침해로 봐. 뭘 하기 위해서?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서. 이건 뭐라 했어요? 창고업자를 생각하시라 했죠? 창고업자. 그러니까 이 짝퉁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루트가. 역할을 나눠. 역할을.
예? 그래가지고 뭐 나는 소지만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단속이 안 되잖아. 그래서 검찰에서 특허청이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게 뭐야? 단속 나갔는데 소지만 하고 법에 규정이 없어. 어? 그러니까 이거 법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바꾼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서 방조행위가 있는데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은 요 방조행위인데 요거는 이제 실제 2차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던 그러한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오픈마켓 운영자의 방조 책임 인정 여부야.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요. 여는 예스고 부는 노잖아. 여함 동그라미 치면 뭐야? 예스란 얘기야.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오픈마켓 그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거기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상품도 직접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이거 방조 책임이 아니지, 직접 책임이지. 근데 이베이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11번가라든가 이런 것처럼 아마존 뭐 이런 것처럼 판만 깔아주는 거야. 장터만 만드는 거야. 예. 장터만 만들어. 그러면 거기 아무나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가입비만 내게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러면 거기다 뭘 게시해가지고 뭘 파는지까지는 잘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짝퉁을 파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 수는 없는 거야.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거 마켓을 깔아준 사람이. 예?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조차도 너 직접 책임져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침해가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 그 짝퉁 올라온 게시물 가지고 너 책임져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예. 그게 합리적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건 책임을 져야 돼. 어떤 경우냐? 우선은 거기 올라온 게시물이 불법 게시물이야 이게. 짝퉁이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그래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야 그 짝퉁 내 거 상표권 침해하는 거 팔고 있으니까는 삭제 내려다오 테이크 다운 내려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받죠. 요구를 받아. 아니면 요구를 안 받는다도 지가 명확하게 존재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짝퉁이 되는 거를. 근데 그 후자를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사실은 대개는 요구를 하면 이러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그것을 테이크 다운 내릴 수가 있죠. 차단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근데 뭐야? 이걸 게을리 안 해? 계속 침해품 팔게 그냥 놔둬? 그러면 뭐야? 그때는 방조자야. 그래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야. 방조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전에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롯데백화점 케이스인가? 짝퉁을 팔고 있었다고. 롯데백화점 그 업체들이 들어오잖아요. 입점업체들이. 근데 입점업체 중에 일부가 거의 짝퉁 제품을 거기서 팔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뭐야? 그걸 롯데백화점이 경고장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거 다 거기서 파는 거 그거 내려달라고 저기 없애달라고. 근데 뭐야? 그걸 안 한 거예요. 알고 계속 판매하게 내버려둔 거야. 그래가지고 대표이사하고 롯데백화점 사장하고 그 담당 직원하고가 형사입건이 돼버린 거예요. 응? 그랬는데 그 대표이사까지 뭐 하는 거는 좀 대표이사 모르잖아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아? 물론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 증명이 되게 보내지.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대표이사는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표이사 책임을 안 지는데 그렇지만 그 담당자는 책임을 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내가 롯데백화점인지 어느 백화점인지 헷갈려. 아주 오래된 얘기라. 그러나 어느 백화점이 그랬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야, 그렇게 툭하면 그냥 법인 대표가 유통업 하는 사람들은 툭하면 끌려다니니까 이게 유통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 저기 벌칙에서 나오지만은 한편 침해죄 양벌 규정을 둬가지고 그 대표이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그 규정을 넣었어요. 예? 예, 그런 규정을 넣었어. 예, 근데 상당한 경고장 번호 다 했는데도 상당한 주의를 안 하고 가만 놔두면 그 사람도 책임져야 돼. 결국은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예, 근데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베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 쇼핑몰 하는 11박 이런 데서는 사이트 들어가 봐봐요. 그러면 뭐야? 위성품 이런 거 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임의로 내릴 수도 있고 차단할 수도 있고 그런 안내문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불만 있는 것은 저기 위성품 것을 알게 되면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신고도 받잖아요. 신고 받으면 그걸 보내면 받아. 그래갖고 어떻게 그 올린 사람한테 보내. 자, 이런 게 왔는데 너 지금 제품이 진짜야 가짜야? 뭘 합리적인 정당한 거라면은 근거 자료를 내. 못 내? 그러면 이제 내리는 거고. 내?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신고인한테 보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진짜라는데요. 그럼 이제 어느 쪽에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법적으로 다쳐줘야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그래서 유통업을 한 사람은 이제 온라인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점점 더 그 뭐야 이런 인터넷 쇼핑몰 비즈니스가 인터넷 그 디지털 경제가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 다 이렇게 이런 담당 지재권 담당 책임자들이 어느 정도 다 배치가 돼 있거나 또 양성을 해야 되겠죠. 큰 데는 많이 다 배치돼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변리사에게 용역 계약을 맺어서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뭐야 그런 사람을 변리사를 고용하든지 실무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걸 관리를 해나가야 돼. 돈 버는 데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했다가 뭐야 경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잠시 형사처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 침해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거는 조문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주로 상표권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 지금은 이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인데 이건 이제 108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면은 단체 표장하고 상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 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여기 상표죠. 유사한 단체 표정이 아니야.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 표정, 타인의 지리적 표정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 그러니까 지적 표시의 경우에는 유사 상품은 안 따지잖아요. 다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제 사용하는 행위 이것은 침해로 보는 거야. 그 아까 얘기했던 뭐야 유사 상품의 사용은 뭐야 침해가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객관식에도 1차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표시 단체 표장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이런 개념을 많이 쓴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 두 번째는 타인의 지적표 등록단체 표장과 이번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이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이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해요. 뭐 할 목적으로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된 상품 사용하기 할 목적으로. 아까 상표에서 뭐랬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적 표시에서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 이렇게 상품은 달라. 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한 건 맞는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이렇게 요까지는 맞아 상표권하고. 근데 뭐야 상품에 있어서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이렇게 되는데 상표권 침해로 본다는 것은 지적 표시 단체 표정, 등록 단체 표정 침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과하거나 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 이것은 이제 침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지적 표시 등록 단체 표장, 이건 아까 비슷한 개념의 상표랑 그거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이제 제작, 교부, 판매, 소지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인의 지적 표시 등록 단체 표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여기도 봐요.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 이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귀찮지만 예비적 행위에 있어서 아까 상표권에 있어 예비적 행위, 즉 간접 침해 행위 규정하고 조문하고 지력표시 단체 편향권의 침해에 관련된 요 조문은 외우셔야 돼. 귀찮아도. 외우지 않고 눈으로만 자꾸 보면은 알 것 같죠? 막상 시험장에 가서 지문이 딱 나오면 어떻게 돼? 요거였던가? 시간 가는 동안에 뭐야? 시간은 다 흘러가. 에? 나머지 문제 풀 수 있는 거 못 푸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좀 풀고 좀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거나 뭐 딱 맞춰서 풀거나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지. 그러려면은 이건 뭐 철저하게 요조항과 거조항, 간접추행의 조항은 외워놓으셔야 돼. 조문이라 하더라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 특칙. 요거 특칙. 여기도 타인의 지적 표시, 유사한 상표에는 뭐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는 특칙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특칙은 좁은 의미 색상표에게는 조합만으로 된 등록상표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표 침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상표법상 사용해야 돼. 사용을 했어야 침해자가 사용을 했어야 침해가 되는 거지. 네, 그럼 이것이 상표법상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냐 아니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침해 아니야. 그렇다면 또 해당하면 침해고. 잘 보셔야 돼. 그러면은 상표 침해 행위로서의 상표의 사용은 이제 상표법 2조 1항 11에 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의 정의. 우리 상표법 저 앞에 부분에서 공부할 때 이제 공부했잖아요, 이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 그랬어요?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뭐 그 밖에 특수 표시행위도 있지만 그건 뒤에 설명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전시, 디스플레이 또는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고 네, 상표에 관한 광고나 정가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광고행위 이렇게 보면 약 주기로 해서 생각하시면 돼 키워드로. 그래서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 이건데 참고로 그러면 수출 송장에다가 이제 타인의 등록상표를 표시를 하고 어떤 거기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이었던 뭐 가방이면 가방, 핸드백이면 핸드백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했다. 상품을 이렇게 수출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소에 썼다 그러면 그것이 유통 과정에 놓여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표의 상품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도 침해로 본다는 거예요. 거래 서류에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특수한 행위로서는 특수 표시 행위가 있어요. 우리 보면 포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특수 표시 행위, 즉 형상 표시 행위, 소리 표시 행위, 냄새 표시 행위. 이것은 이제 비전형 상표. 옛날에는 기호 문자 도형 또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가 결합된 것 이걸 일반 상표라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트레디셔널 마크 또는 티피컬 마크라고 해요. 이것은 지금 얘기하는 형상, 소리, 냄새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뭐예요? 비전형 상표 또는 non traditional 또는 non typical 이런 마크라 이렇게 본다 했죠. 이런 것을 상표법의 구성 요소로 도입을 하면서 이런 것도 상표 사용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회사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즉 전자표시 행위 이것은 디지털 경제잖아요. 오늘날 인터넷 경제 이런 걸 염두에 둬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규정을 명확하게 명문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이런 행위들도 다 상표법상 사용이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이제 정당 권한 없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침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독립된 유산 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장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출처 표시로서 사용했느냐. 상표라는 게 뭐예요? 자타 상품 식별 표지잖아요. 그 자타 상품 식별 표지, 즉 출처 표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상표로서 사용된 게 아니니까 그거는 상표법상 사용으로 볼 수가 없는 거고, 따라서 상표법상 사용을 전제로 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표장이 상표법상 상표로서 사용되는지 여부, 이걸 그럼 판단하는 게 가장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팩터는 또 귀찮지만 외워놓으셔야 돼. 2차 시험에서 쓸 수 있어야 돼.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자주 써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상품과의 관계. 그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 또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즉 상품에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 또 크기는 어떤지 이런 걸 봐가지고 야 이걸 상표로 사용했다고 봐야 돼? 아니면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용도 표시야 뭐야, 이게 도대체 기능 표시야 뭐야, 이런 식으로 상품과의 관계, 또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그 다음에 등록상표의 주지 저명성. 등록상표가 유명하면 뭐예요? 그와 동일된 상표를 누가 어떤 제품에서 표시했다고 봐봐. 그러면 그 사람 소비자들 어떻게 그거를 상표로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제품의 포장지 어디든 여러분 상표인 빅토리를 썼는데 그 옆에 또 샤넬이라고 잠깐 조그맣게 썼다고 쳐봐. 그 샤넬 보고 상표로 인식을 하지 뭐라 그랬어 되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품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 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 사용 경위, 왜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지, 이런 것은 이제 치매를 몰린 사람들은 치매 책임 안 지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 이런 이유로 이렇게 쓴 거다. 그것을 보고 타당하면 이것은 상표 사용이 아니구나, 상표 사용한 게 아니구나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의 주장과 팀의 합쳐가지고 이건 뭐 상표 사용한 것을 봐야 된다면은 이거는 상표 사용으로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팩터들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상표는 건 뭐예요? 자타 상품 식별 표지라 했잖아요. 상품의 식별 표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한다 하는 것이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팩터들은 귀찮아도 외워놓으셔야 돼. 쓰실 수 있도록 짝짝짝 그냥 고민 없이 짝짝짝짝 쓸 수 있도록 연습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은 외워놓으시고, 기본 강의 때는 잘 외워놓으시고, 이런 지식을 다 함양이 되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1차는 기출문제 풀어보고, 2차도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이런 것을 내가 지금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하고 풀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시험에 어느 부분이 나온 데가 자꾸 나오거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책을 읽을 때도 그 부분은 더 비중을 두고 하게 돼.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긴장감도 있고, 그래서 기억이 더 오래 남게 되고, 그래서 수험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오래오래 기억해서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책만 계속 회독수만 늘리고 기출문제 이런 것은 정확히 안 풀고 대충 이렇게 눈으로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1차 객관식 나온 거 밑줄 쫙쫙 긋고, 메모할 건 메모하고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 2차 나올 거 쫙쫙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시험 앞둔 사람은 1차 시험에만 집중하시라고. 1차 합격해야 그 다음에 2차 시험 붙을 거 아니야.
에? 그래, 기본도 철저하게 하고 1차 풀고 철저하게 해놓은 사람은 뭐야? 2차 짧은 시간에 금방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 합격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동차로도 합격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동차로 합격한 사람이야. 뭐 2차 시험 보는데 그렇게 큰 시간 들이고 뭐 고민해야 되고 막 회독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잘 철저하게 해가지고 짝짝짝 하면 짧은 시간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좀 부족하면 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니까 마음 가지고 하되 아무튼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2차는 뭐 외우고 쓰고 이렇게 잘 하시라 그랬어요. 손으로 공부하는 걸 했어요. 키워드 잘 잡아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관련 문제로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에 관한 것이 이제 문제가 돼. 그러니까 디자인과 상표, 요 표현도 잘 외워놓으셔야 돼. 배타적 선택적 관계, 요거 딱 외워놓으시면 돼.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 관계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상표가 될 수가 있고 상표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표법상으로 보면 상표고 디자인법으로 보면 디자인이야. 디자인법으로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형상표 경우 특히 그렇죠. 그래서 선택이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 상품 식별 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 이때는 뭐야 상표법상 사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게 이제 판례고. 반면에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뭐 동일도 마찬가지다. 동일도 상표 이용을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경우 이런 경우는 상표법상 사용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상표가 침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어요. 그 팩터들. 상품과의 관계, 사용 태양, 등록상표 주제명성, 그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해서 뭐야. 자동식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부를 따라 판단한다. 이런 판례, 이 판시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 이런 똑같은 문장이 판시 내용이 이거는 외워놔야 된다. 이거 아는지 이런 거 잘 아는 게 뭐야 전문가예요. 알았죠? 두 번째는 관련 문제로서는 도메인 이름의 상표적 사용이야. 도메인 이름의 상표적 사용. 그러니까 도메인 이름 이게 누가 등록해놨다. 자기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누가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다. 그것만 가지고 상표 침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상표는 상표고 도메인은 도메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상표를 도메인으로 그렇게 보호하고 싶으면 빨리 도메인으로 등록을 했었어야지. 안 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잘못이야. 그래서 이제 도메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도메인 주소를 쳐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 개설된 웹사이트나 그것이 링크가 된 웹사이트가 딱 들어가 봤더니 뭐야?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것을 판매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뭐야? 그때는 그 도메인 이름이 단순히 도메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표적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침해로 보는 거야. 그때는 이제 침해로 보는 것이다. 그때는 식별표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다 판례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표 사용 허락, 즉 트레이드마크 라이센스와 상표의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상표권자가 사용권을 설정해 줬어. 상표권자 사용권 설정 행위. 이거는 뭐예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입니까? 아니죠. 왜? 상표법 사용에 대해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상표법 2조 1항 11호가. 여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잖아요. 어디에도. 그래서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 뭐 특수표시행위, 전자표시행위 어디에 해당해? 아무 데도 해당 안 하지. 라이센스는. 그러니까 이거는 상표의 사용이 아니죠. 그런 것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표권자 승낙 없이 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사용을 하게 해? 그러면 예를 들어 전용 사용권자, 상표권자가 있는데 갑이 을에게 전용 사용권을 줬어. 근데 뭐야?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는 을은 또 다른 사람에게 통상 사용권 줄 수 없잖아요. 어? 그런데 그렇게 동의를 한 사실이 없어. 근데 을이 뭐야? 병한테 무단으로 통상 사용권을 줬어. 그래서 병이 사용을 하게 됐어. 그렇게 되면은 뭐야? 을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한 행위, 이거 상표권 침해 행위냐? 아니에요. 아니야. 예. 왜냐하면 뭐야? 상표 사용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잖아.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 이런 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계약 위반이라든가 다른 민법상 불법 행위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상표권 침해 행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병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 넌 침해야. 그럼 병은 나 을한테 사용허락 받고 쓰는 건데요. 그런 항변은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을한테 너한테 쓰게 하는 거 동의한 적이 없어. 너는 불법 사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병은 또 어떻게 됐어? 을한테 거꾸로 너 손해배상 불법 행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계약 해제하고 또 불법 행위로 해 손해배상 이런 거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지만 상표법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게 한 거, 라이센스, 트레이드마크 라이센스, unauthorized 트레이드마크 라이센스 한 거, 이 자체는 침해는 아니다. 상표법상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된, 밑줄 친 건 다 출제가 됐던 걸로 했죠. 상표권자가 을한테 이렇게 사용권을 줬어. 전용 사용권이든 뭐든 통상 사용권이든 줬어. 근데 을이 이제 그걸 직접 안 만들고 상품을, 사용허락받은 상품을 직접 안 만들고 병한테, 하청업체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 해서 납품해 달라. 이런 경우에 그럼 갑은 나 병 몰라. 넌 침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적법한 사용권자잖아, 을은. 그리고 병은 이때는 여기서 하청업체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종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리고 병은 물건 만들어서 오로지 을한테만 그 물건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즉 사용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했다. 이런 경우에는 갑은 병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적법하게 제조해서 납품하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렇게 실제 거래사에서 그런 일이 더 비일비재한 거니까. 사용권자가 꼭 지가 직접 공장 차려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함자에게 하청 줘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OEM에 의한 수출 목적 상품의 상표 사용이야. OEM이라는 것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이거 약자예요.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이게 약자야. 그래서 번역하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다를 준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상표를 붙여가지고 생산해서 그대로 그냥 납품해 주는 것 뿐이야.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근데 이것이 그 오다를 왔는데 그 오다 온 상품이 상표가 이게 타인의 상표, 등록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 만약에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제품이 국내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유통이 안 되잖아. 보세구역에서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마산 수출자격지역공단 이런 것처럼 보세구역에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수출. 그런 경우라도 아무튼 만들어지기는 어디서 만들었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거기다 상표를 붙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침해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통 안 되니까 침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한 거에 대해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법원이 침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상품의 기능, 내용, 용도, 이 안내 이런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거나 상품의 기능에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해서 표시한 것에 불과한 거. 이런 거는 이제 상표로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적의 제호로 그럼 가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그런 상표의 본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출처 표시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서적의 내용 등을 안내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안 보죠. 그러니까 이것도 침해가 아니야. 그런데 서적물의 제호라 하더라도 뭐예요? 어떤 정기관행물이라든가 뭐 시리즈물 이런 제호로 사용되는 등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이것이 단순히 서적의 내용을 나타내는 게 넘어서 하나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 표지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침해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나중에 이제 뭐 영어 공부 절대로 영절화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 등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 광고, 또 소비자 운동, 패러디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있어요. 요즘에 비교 광고가 허용되고 있죠. 뭐 LG 세탁기하고 뭐 삼성 세탁기하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식으로 할 때 아무래도 삼성 자기 제품 또 삼성 제품 이렇게 했을 때 상표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에 야, 네 광고에 왜 내 상표 써? 이게 침해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정당 경쟁 행위로 보는 거야. 그 정도는. 그다음에 소비자 운동이라든가 또 패러디 목적 이런 것도 막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이것은 상품 식별 표시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는 것이 학설입니다. 아직까지 판례는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상표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보면은 이제 표현의 자유에서 freedom of speech, 이렇게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freedom of speech에는 freedom of commercial speech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의 자유는 그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비교 광고라든가 뭐 등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너 상표를 쓴 게 아니고 나의 프리덤 오브 커머셜 스피치 일환으로서 표현한 거에 불과한 거지 내가 내 상품에 식별표를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디펜스를 하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상표 침해는 아니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을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기능하지 않나. 그러면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적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제가 뭐예요? 상품 출처 표시로서 기능을 하는 형태로 썼어야만 이건 상표 사용이고 그래서 이것은 등록상표하고 동일도 유사하냐 상품이 동일도 유사하냐 따져가지고 침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품 출처 표시 기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침해가 아니야.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타인 성과 모형행위 또 도용행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하는 게 모형이야. 그러니까 즉 타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서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또 투자에 편승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자 타인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것이 타인 성과 모형 행위예요. 이런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불법행위는 금전적 구제에서 그치잖아. 근데 뭐야 되게 경쟁시장에서는 내가 처음에 상법법 발달 유래해서 설명했잖아요. 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라 뭐야 돈은 있어. 그러니까 마니터리 릴리프 금전적인 구제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정티브 릴리프
그걸 중지시키는 거야. 그 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하는 거. 예?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뭐예요? 배타성 있는 권리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뭐야? 배타성, 금지권인데, 금지권은 물권적인 성격이잖아요. 예? 금전적인 배상은 채권적인 성격이고, 손해배상 같은 것은. 근데 물권은 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잖아. 예? 물권, 우리나라는 물권 법정주의잖아. 물권을 창설하려면 뭐야? 법률로 정해야 되잖아. 물권 법정주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민법상의 손해배상, 불법행위로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예. 그래서 준물권, 물권에 준하는 법률, 물권법에 준하는, 물권에 준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야?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에 그 조항을 집어넣은 거야, 이 조항을. 그래갖고 부정경쟁 방지 이런 것은 막 이제 부정경쟁이 중지, 청구권을 요구할 수가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행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부정경쟁 방지법에 끌어들여서 조항을 하나 새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인성과 모형행위 이 조항이에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상품 추천표에서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타인성과 모형에 해당하면은 불법행위나 부정경쟁 행위로 이렇게 해서 규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출제되었던 몇 가지 사례, 그밖에 중요한 사례들 잠깐 볼까요? 헬로키티 사건이에요. 헬로키티 사건.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사니오, 일본의 주식회사 사니오로부터 이제 사용 허락을 받은 어떤 사람이 이제 사니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핸드 무슨 뭐 스트랩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도형 이런 것도 만드는데 어떤 드라마의 캐릭터라든가 이런 걸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상표는 헬로키티라고 크게 썼어. 근데 이제 대장금 알잖아요? 장금이 캐릭터 모양을 딱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대장금. 어? 또 주몽 있죠? 주몽 드라마 이렇게 주몽 캐릭터 해가지고 주몽 이렇게 해가지고 딱 보면 이제 대장금 비슷하고 딱 보면 주몽 비슷해. 근데 여기 이제 헬로키티고 여성이지. 이거는 헬로키티 해가지고 남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제품들을 선전하게 판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침해냐 아니냐, 대장금 주몽 이걸 상표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했어? 아까 상품과의 관계, 사용 형태, 등록 상표의 주의 저명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장금이나 주몽이 등록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일어났던 일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은 수요자들이 딱 봤을 때 이거는 상표는 헬로키티라고 인식을 하지 대장금이나 주몽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그 캐릭터에 나오는 그 도형이 드라마의 대장금하고 비슷해서 대장금이라 쓴 것뿐이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주몽이라서 주몽이라고 쓴 것뿐이라고 인식을 하지 이게 대장금이나 주몽 이것이 이 제품의 상표라고 표시한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표법상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장금이라든가 이런 주몽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뭐 제가 이게 직접 다룬 사건은 아니라 그때 깊이 있는 내막은 잘 모릅니다만 뭐 그러나 이거는 뭐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어떤 부경법 이런 거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은 거기에서는 또 이건 그거에는 해당한다라고 침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상표과 관련해서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는 판례야. 상표 침해 아니니까 부경법도 아니고 저작권 침해도 아니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상표법 침해는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상표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의미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건에서는 소장애, 청구 원인에 상표권 침해, 부경법 위반, 저작권 침해 하나의 소장에 다 주장을 해서 낼 수는 있어요. 그중에 어느 하나만 걸려서 이기면 이기는 거지. 그렇지만 아무튼 요 이슈의 쟁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것은 2차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자, 후지 필름 이것도 이제 출제가 됐던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일회용 카메라 있잖아요. 일회용 카메라. 지금은 이제 뭐 디카가 나와가지고 별 의미가 없는데, 옛날에 한때 또 일회용 카메라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후지 필름. 예? 그게 뭐 시장의 70% 차지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무튼 했는데 이걸 다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찍어가지고 다 썼어. 그게 버리잖아요. 그걸 회수를 해. 회수를 해가지고 뭐야? 거기 안에 있는 것만 바꿔.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을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이거 상표권 침해냐 아니냐는 거야. 상표는 안 건드렸잖아요. 안에 내용물만 바꾼 거잖아.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것은 상표권 침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 거기다가도 이 사람이 거기다 미러클이라는 또 단어를 넣어가지고, 미러클은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뭐야, 후지 필름은 좀 작게 하고, 필름 원래 있는 거지. 손 안 건드리고, 미러클을 좀 크게 또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또 붙였어, 겉에다가. 그런 식으로. 자, 근데 용기는 그대로, 원래 후지에서 만든 그대로야. 이거 침해냐 아니냐 하는 거야. 근데 판례는 이건 침해라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는 침해다. 왜냐면 완전히 뭐 후지에서 만든 상품이 아니잖아. 이제는 이 침해자가 만든 상품 필름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후지 미러클, 또 미러클 후지라고 썼다고 치면 소비자들은 뭐야, 이게 후지 필름에 나오는 미러클이라는 그런 시리즈의 뭐 또 하나의 종류의 한 제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표 사용으로 봐야 되고, 이것은 침해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니 사건이에요. 소니 사건. 이거는 리모컨 있죠? 리모컨? 리모컨 업자가 이제 이걸 만들어 팔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만능 이지 소니 전용, 이런 표현을 썼어. 만능 이지 소니 전용.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야. 그것도 형사 사건이야. 도자는 형사야. 도는 형사 사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게 이제 검찰이나 경찰 이런 분들이 이 지재권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상표 동일주사고 소니차 붙었어, 이거 침해 아니야 해가지고 기소한 것 같아. 조금 더 아셨으면 이건 기소 사안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하고 끝냈을 텐데, 이걸 이렇게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또 끌고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그 리모컨에 이제 만능 이지 소니 전용 이렇게 돼 있어요.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판례가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그러한 그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일 뿐이지 상표를 사용한 걸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은 이제 상표 사용이 아니니까 침해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다 출제가 여러 차례 종종 되고 있는 그런 판례입니다. 1차든 2차든. 자, 그 밖에 우리가 이제 상표의 사용 때 앞부분에서 이제 할 때 잠깐 다뤘던 것인데, 이걸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이 가격표 있잖아요. 제품의 프라이스 택, 가격표 앞에나 뒤에다 상표 표시하는 거, 이건 당연히 상표의 사용이에요. 그 다음에 명함 있지, 명함 이면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준다, 상표를. 그것도 뭐야? 상표의 사용이야. 거래 명세서, 당연히지. 그 다음에 주문서, 뭐 납품서, 또 송장, 뭐 상업 송장, 수출 송장 다. 그 다음에 출하 안내서, 뭐 물품 영수증, 카탈로그 이런 데 상표 표시하고 이렇게 배포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건 다 뭐예요? 상표의 사용이야. 근데 세간에 수출하는 수입 신고서가 있어요. 세간에. 여러분들이 사건 나중에 다루다 보면은 나 이렇게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이, 고객들이 그걸 증거를 갖고 온다고. 그러면 이게 수입 신고서 해가지고 뭐 어느 며칠 날 어느 나라에 무슨 수입해갖고 또는 뭐 중개에서 만들어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입증해서 생긴 수입 신고서는 뭐야? 상표가, 브랜드가 붙어 있어. 그리고 상품이 붙어 있어. 이건 뭐야?
상표의 사용이 안 봐. 그것만 내가지고는요. 예? 예. 여기 경험 많은 그런 변리사님들도 가끔 여기에 그냥 빠지는 수가 있어. 수입했어? 갖고 와. 그러면 수신고서 해가지고, 야, 여기 상표 있어. 그 상품도 있어. 다 있네. 지적 등록 상표도 있고, 지정 상표도 있는데, 이거 사용 실적이네. 이래가지고 딱 아니야. 그것만 내가지고. 그 밖에 이런 다른 서류를 내든지, 뭐 광고했던 서류를 내든지, 뭐 판매 영수증을 내든지, 이래야 된다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타인의 등록상표 유사한 표장을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순수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 침해가 아니죠. 스와롭스키스건이에요. 등록은 이렇게 했어. 근데 침해자는 이렇게 썼어. 강아지 도형, 펜던트. 이거 침해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야. 스와롭스키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거는 디자인적으로만 쓴 거지 상표로 썼다고 볼 수가 없다. 해서 상표 침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와롭스키는 이렇게 상표로 뭐 상표 쪽으로만 걸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만 걸면 안 되고 뭐예요? 디자인 등록 했으면 디자인도 걸고 안 했으면 부경법 또 저작권법 이런 식으로도 걸어야 된다고. 응용미술 저작물 또 뭐 저작 디자인 부경법에 있어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그런 거를 고려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디자인하고 상표는 베타 선택 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 하더라도 식별표로서 기능을 하게 되면 상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던 사용은 상표 사용으로 본다 하는 것인데 이 포트메리온 백화점에 가면 이런 접시 많이 팔죠. 식기들. 이거 등록 상표 이 회사가 이런 건 다 등록을 받아놨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피고가 이런 상 썼어. 이 접시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유사하네요. 여러분은 화면상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유사하게 보이는데 이런 거는 이것은 순수 디자인적으로만 쓴다 본 것이 아니고 식별 표지로서의 기능도 봐야 된다 해가지고 출처 표시를 위해 사용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은 상표로서 사용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상표 침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루이비통 사건이야. 루이비통 사건.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대표적인 그 루이비통 있죠. 고동석 바탕에다가 여러 별 모양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 모양도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것인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디자인 등록을 한 거야. 디자인 등록을 자기 마누라 처의 이름으로. 그래갖고 처로부터 시식권을 허락받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쓴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루이비통 회사가 이건 문제 있다 해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문제를 삼았더니 나는 디자인 등록이 됐고 그 사람부터 실시하라고 받았고 그래갖고 나는 쓰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판례는 루이비통 그 디자인 이 도형 이거는 상표는 당신 아내가 디자인 출원하기 전부터 이미 등록상표로 돼 있었고 또 사용되어 왔었던 그런 거다. 그런 것인데 설사 이런 것이 디자인으로 출원돼 가지고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등록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상표의 사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표의 디자인 디자인권자로부터 사용하라고 얻어서 디자인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상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을 하는데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못한다. 즉 상표 침해로 인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디자인적으로도 실시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상표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의 루이비통 권리자인 루이비통의 도형 상표는 당신 거 디자인 출원보다 더 먼저 등록되었던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이름의 경우,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법상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실제 도메인으로 등록된 거는 안 되는데, 그것이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동일된 상품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거래사 통념상 상품 출표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침해로 본다 하는 것인데, 실제 있었던 판례 사례들이에요. 마하몰 사건에서는 이게 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출처표시 기능을 하고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침해가 아니야. 파출박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쭉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출처표시 기능을 하고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침해 아니야. 이 파출박사는 2차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 근데 장수온돌이라고 뭐 요즘에 있죠. 그 장수온돌 사건을 보니까는 이거는 뭐야? 딱 보니까 거기 동일유산 상품을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어. 선전해가지고. 그런 거는 침해야.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도 누가 인터넷 도메인으로 등록을 해놨어. 쓰고 있지도 않아.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침해가 아니야. 동일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도 않아요. 침해가 아니야. 억울하면 뭐야? 도메인 이름 빨리빨리 등록하라. 도메인 이름은 선점이잖아요. 선점. 빨리빨리 등록을 하라. 그러니까 뭐야? 기다려야 돼. 이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기다려야 돼. 기다렸다가 보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상표법적으로 해결 못하고, 그런 뭐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그거에 의해서 이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거나 이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상표법적으로는 침해가 아니에요. 그러나 도메인 이름 등록 자체가 이제 이것은 위협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말소되거나 이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의 경우에 이 상표는 상표법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잘못이지만, 아직은 인정 못 받지만, 도메인 이름 이전이나 말소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이것은 롤스가 이기겠죠. 글로 이전하라고 이렇게 결정이 나올 거예요. 네. 이제까지 우리가 상표권자의 보호 중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주제가 있습니다.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의 가공성의 상표권자 침해인지 여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등록상 표시된 상품을 양수를 받았어. 그걸로 유통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가공이나 수선을 해. 근데 그것을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했다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상표권 침해로 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 형태, 그 밖 상표 규정의 취지와 상표의 기능,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해야 한다. 이 팩트는 외우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카드 사건이에요. 이건 도널드 트럼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카드. 트럼프 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타인의 등록성표가 인쇄된 트럼프 카드를 구입을 했어. 근데 그 카드의 뒷면에 특수한 잉크로 그 무늬와 이런 것을 이제 숫자 이런 것을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이게 색약 보정용 콘택트 렌즈라든가 적외선 필터를 사용하면 식별할 수 있지만은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수선 가공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거 상표권 침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이건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그거를 뭐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를 구별이 안 돼, 육안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원래 그 상품 그거라 했겠지 하는 거야. 출처에 혼돈을 가져올 염려가 없어. 그냥 원래 그게 그거겠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조는 그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상표의 품질 표시 기능을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가공된 거는 아니다, 수선된 건 아니다. 이런 수선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이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을 해야 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것인데, 트럼프 카드도 마찬가지 시험에 나왔던 거, 이것도 자동차 부품인 에어클리너,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갑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부품인 에어클리너, 에어필터라고 하죠. 이걸 팔면서 자기 상표는 표시를 했어. 근데 여기다가 뭐 소나타 무슨 뭐 이렇게 자동차 이름들 이렇게 다른 거, 이 필터가 들어가는 이런 걸 썼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판례는 그 부품의 용도를 설명한 거다. 소나타라는 자동차에 이 필터 낄 수 있다는 이런 거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식별표지로서 자기 갑의 식별표지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침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알루미늄 사시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사시 케이스가, 그런데 이 어떤 포장지에다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하고 유사한 상표가 표시되어 있어. 근데 알루미늄 샤시를 판매한 사람이 그 포장지를 이렇게 싸줬어요. 샤시를 사는데 지가 그 포장지를 만든 건 아니야. 그냥 해가 있는 걸 해서 싸줬어. 이렇게 했는데 을지로 가봐요. 건자재 같은 거 살 때 이렇게 뭐 신문 싸들이게 해가지고 뭐 주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서 딱 묶어서 갖고 갔어요. 이렇게. 이거 상표 침해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상표 사용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비닐포장, 알루미늄 포장을 판매한 것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 그거는 4차 상표별 표지로서 그 알루미늄 판매상이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봐가지고 침해는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록 업무표장권의 경우에 업무표장권의 침해냐 아니냐 할 때는 그 전조에서 등록 업무의 지정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이게 사단법인 한국 귀속 보속 감정원에서 이제 업무 표장은 태극 마크가 들어간 이런 태극 문양이야. 그런 어떤 태자가 들어간 뭔가 무슨 도형이겠죠. 거긴데 지정 업무를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 그 귀금속 및 보석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제도 확립 지도, 귀금속 및 보석 가공 상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 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정 업무예요. 근데 상대방은 이제 귀금속 시계 판매업 감정위원회 이런 데야. 그런 데서 동일도 유사한 그 태극마크를 이제 쓰면서 귀금속 판매 상인들이 가지고 온 금반지 등의 귀금속의 함량을 확인하는 보증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어떤 그 취지로 각인해 가지고 태극마크를 꽝 찍어서 사용을 했어요. 이런 경우 이거 업무 표정권 침해냐 아니냐. 그래서 요거와 요 업무는 유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침해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표권자의 보호 중에 크게 세 가지 논제가 있다 그랬죠. 침해행위, 두 번째가 구제책, 세 번째가 방어책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논제인 침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